안녕하세요. 저는 광고는 조금 잘못 나갔는데 프린트에는 김정은이라고 하고요. 잠깐 제 소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차 산업혁명 이전에 먼저 조금 이제 더 중요한 이슈를 하나 다루고 그 다음에 4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에서 지금 현재 랩넌트 운동이라는 것과 시대가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시커면서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지금 그 여의도에서 벚꽃 한참 폈을 때 새벽 2시에 친구들하고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무 예뻐서 해놨는데 하나도 안 보이네요. 그래서 저희 이제 사실은 이제 외국 쪽에서 이제 뭐 많이 일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서 이제 블레이나라고 스페인어 이름인데 그걸 원래 많이 쓰고요. 이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 그래서 이제 북한에 계신 그분과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억하기 굉장히 쉬운 이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뇌랑 언어에 관해서 이제 뇌랑 언어랑 상관해서 하는 이제 뭐라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작용하는 것들을 통해서 교육하고 코칭하고 상담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프로페셔널하고 국제 자격 보유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30명 정도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 트렌드 분석 전문가 자격증이 있고, 유엔미래 포럼에서 이제 유엔미래 포럼 전문 강사, 미래교육 강사 전문 그 자격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강대에서는 무의식에 관련된 행동에 대한 거랑 무의식 그런 반응에 대한 연구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그 랩넌트 천국 안에 있는 월드 랩넌트 서밋에서 지금 심부름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연구랑 또 이제 서밋스쿨에 대한 이슈들을 지금 조금씩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전체 좀 컨텐츠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획하는 데서 조금 주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 회사들에서 주로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 기획이나 사업 기획 같은 것들을 이제 심부름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문화 부분, 감사봉사단 4, 5, 6기 전체 실무 총괄 국장 부국장으로 해서 진도 다녀오는 일들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여기저기서 강의했던 건데 다 적지는 못했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따가 할 거고요. 일단은 저를 처음에 섭외해 주셨을 때 랩넌트 데이 팀에서 이제 어떤 걸 원하시냐라고 여쭤봤더니 학부모 특강이라고 해야 되나, 부모 특강, 사역자 특강이 이렇게 어린 강사가 온 게 처음이래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뒤늦게 알아서 빼지도 못하고 이제 하게 됐는데, 일단은 저는 올해 30살이어서요. 이제 랩넌트이자 랩넌트 사역자고 이렇게 좀 중간에 이제 역할을 하는 청년의 시기에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일단 여러분들 같이 어르신들께서 복음을 지켜주시고, 또 이제 어렸을 때 약간 강제로라도 이제 복음의 흐름 속에 있도록 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요청받았던 부분들을 조금 포럼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서밋 사무국에서 이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락방 내에 있는 랩넌트들 중에서 조금 더 이제 많은 전문성을 가진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현재까지 약 한 4, 5년 정도 심부름을 해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느낀 것들을 좀 포럼하고자 합니다. 네, 일단은 저는 아까 보셨다시피 석사를 서강대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신촌에서 이제 살면서 아예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대학원 다닐 당시 당세복이 이제 다락방을 떠나는 시기였어요. 근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신촌권에가 주 당세복 패밀리들이 주 다 신촌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당세복이 나간 뒤에는 사역자랑 그 신학원 아니 뭐지 신학 대학 그 담당 학생이 둘 다 있는 학교가 거의 없을 정도로 엄청 많이 나갔거든요. 사실 리더들이 다 거기 흐름 탔기 때문에. 근데 제가 나가기 직전에 이제 그 서부 지역 모임을 해서 이제 갔었는데, 제자들 모임을 하는데 이제 갔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거 한 가지는요. 그 친구들이 완전 틀렸다라는 건 아니에요. 복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요. 어떤 느낌을 솔직히 받았었냐면요. 그냥 제 느낌이에요. 근데 복음으로 만족이 안 된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막 현장을 가요. 그리고 막 전도를 해요. 열매가 당연히 나죠. 제가 20살 때 복음을 진짜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300노트가 그때 촌스럽게 기도로 한 전도 여행이라고 있었는데, 그걸로 하니까 다락방이 8개가 열렸어요. 한 달 안에.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전도하면 문은 열리는 것 같아요. 무조건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사실은 전혀
이제 그런 현장에서 감격도 있고 뭔가 열매도 있고 퍼포먼스도 있기 때문에 흥분되고 또 복음하고 가장 유사한 거잖아요. 전도. 근데 막 구원 얘기를 하고 근데 사실은 복음을 내 것으로 가지고 내가 씹어 먹어서 누리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갈구하고 추구하고 이러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그 당시가 이제 20개역 메시지가 화요 집회에서 떨어질 때였는데 그때 제가 이제 화집 가서 말씀 들으면서 막 울었거든요. 왜냐면 그 기저에 흐르는 복음에 그게 너무 감격돼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나갔던 오빠들 중에 한 분이 얘기하셨던 게 다락방은 이제 전도 전략만 있고 복음은 없다. 복음은 이제 베이스라고 알고 전략이 주가 된 조직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솔직히 좀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사건들이 저한테는 조금 한이 돼서 랩런트들한테 제가 아이들 정말 똑똑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복음 받았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저희보다 뿌리가 훨씬 깊거든요. 그래서 그게 폭발해서 딱 드러나진 순간 그거는 정말 감당이 안 될 만큼 엄청난 건데 근데 그 상황에서 특히 엘리트들 정말로 이성적으로 깨어있고 객관적이고 더 합리적인 그 친구들에게 또 다른 랩런트들 사역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저는 정말로 복음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그 당시에 그 바로 직후의 메시지가 복음만 강조해라 복음만 강조하라 복음 도화가 아니라 복음만 강조해라라는 메시지 떨어지면서 이제 그런 게 좀 제 한으로 담겨졌었는데요. 제가 이제 많은 좀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께서 자녀를 주셨으면 멘토로 삼고 싶어 할 만한 랩런트들을 옆에서 맨날 부대끼고 같이 일도 하고 같이 포럼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작년까지 혼자 살았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거의 매주 금토를 랩런트들이 와서 저희 다 잤어요. 그래서 뭐 서울에서 먹는 게 아니라 창원에서 오고요. 막 저희 포항에서 오고요. 광주에서도 몇 명 왔다 갔고요. 네, 이렇게 여러 명이 와서 팀 사역을 밤에 받고 가고 이제 하다 보니 남자인 친구들은 제가 여자라 재울 수가 없으니까 제 동생이 남자라서 같이 데리고 와서 자면서까지 이렇게 팀 사역을 시키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근데 정말 많은 랩런트들 만나면서 또 현장에서 이제 제 또래인 친구들 전도하면서 엘리트들 전도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이들은 사실은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을요 보통 친구들보다 훨씬 더 잘 분별을 해요. 예, 그게 정말 팩트거든요. 왜냐하면은 저희는 이제 어떤 이제 좀 경제적 어려운 친구들은 돈이 있으면은 행복하겠지라 돈이 없어 봤기 때문에 돈 때문에 고통받는 걸 많이 받고 누렸기 그런 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을 많이 해요. 하지만 이들은 돈이 있으니까 그게 답이 안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머리가 좋기 때문에 객관적인 분별이 가능하고요. 뭔가 조그맣게 사역자들이 혹은 이제 전도자들이 경미하게라도 이제 복음의 것들을 자꾸 이렇게 플러스하는 것들요 기가 막히게 캐치를 해요. 예.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요. 그 친구들한테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100번 만나면 100번 복음 전했을 때 그 친구들은 진짜 답을 얻었고요. 그 친구들은 제가 딴 거 하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으로 재해석해주고 복음으로 그 안에 있는 너의 정체성 그거 확인해줬을 때 아이들은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이제 풀리는 것들을 정말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랩넌트 서밋 사무국에서 있기 때문에 서밋 대표로 이제 청소년 팀장 수련회도 간증을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아이들한테 하나님 만나는 걸 좀 도와주기 위해서 뭐 좀 더 성신 때도 할 건데요. 뭐 다이어트를 3원홀로 누리는 법, 뭐 아니면은 연애를 3원홀로 누리는 법 이런 거를 강의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비본질이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교제를 통해 무엇을 누리고자 하느냐. 다 끝난 복음이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근본 문제만 끝낸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삶에서 온 짜잘한 갈등들, 부모님과의 갈등, 친구와 되어지지 않는 관계들, 혹은 이제 성적이 안 나오는 것들, 내 멍청한 머리, 내 끊임없이 찌는 미련한 내 살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연애가 너무 안 돼요.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전 너무 못생긴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다 끝낸 그 안에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거를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삼원을 하는 거라서 류 목사님께서 맨날 말씀하실 때 복음 누리는 삼원을 복음을 체험하는 삼원을이라는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저희 교회가 조금 율법적이에요. 사실은 조금 율법적이어서 제가 그런 데서 자랐기 때문에 옛날에는 제가 사역을 해도 삼원을 하니까 역사가 정말 많았어요. 주위 전도사 오빠들이 막 쟤 뭐야 이럴 정도로 다 약간 포기한 애가 저한테 왔는데
그냥 저는 쓱 얘기했는데 그걸로 자꾸 응답을 받으니까 저한테 완전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임마누엘 대학부 서울 대학부 1호 랩넌트 선교사로 뉴질랜드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 친구가.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도 이제 끝까지 저랑 함께 하다가 이렇게 갔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제가 복음을 되게 잘 누리는 줄 알았어요. 구원의 길 완벽하게 하고요, 아이들한테 강조하고요, 그랬는데요. 그거에서 아이들이 살지를 못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 근데 제가 느꼈던 부분은 어느 날 제가 26대였는데 복음을 진짜 다 끝난 복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어떤 느낌이 솔직히 있었냐면 삼원을 해야 돼, 구원의 길 해야 돼, 기도 수첩 해야 돼. 그러니까 삼원을 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은 나의 복음. 예. 삼원을 하지 않으면, 기도 수첩 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은 나의 삶인 거예요. 예. 사실 그렇게들 많이들 사역하시는 거 전 아직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주위에서. 근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삼원을은요, 저희가 받은 축복과 응답과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고요. 예. 이미 복음은요, 제가 교회를 떠나든 아니면은 정말 영적 서밋으로 서든 상관없이 다 끝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게 해서, 그러니까 애들한테 자꾸 암묵적으로 너 삼원을 해야 돼. 근데 그게 속으로는 너가 안 하니까 상태가 그렇지, 너가 안 하니까 그렇게 문제가 오잖아 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요, 그 친구가 랩넌트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여러 가지를 했고, 그 아이들, 그 전에도 수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사역을 제가 24살부터 했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정말 복음으로 답이 난 친구들이 그 중에 솔직히 아직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 앞에 많은 마음의 빚이 있는데요. 근데 그 뒤에 제가 복음을 진짜 다 끝난 걸로 깨달은 뒤에 제가 사역을 막 내가 할게라고 한다든지 어떤 시스템 안에서 제가 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참 희한하게 아이들이 하나님이 예비한 나의 바울들이 붙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요, 상태가 진짜 엉망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일단 제 사문을 속에서 제가 제 스케줄을 확인하면서 이 아이와의 만남 하나님 허락하신 것인지 먼저 체크를 했고요. 그 과정 속에 제가 뭘 했냐면, 제일 먼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을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이 뭘로 부르신 아이예요? 예, 저희 멋대로 막 너는 뭐가 될 거야, 너는, 이 아이는 되게 뭐였지, 약간 약간 버려진 자를 전도해야 되는 아이인데 막 사역자 욕심에 너는 엘리트 전도해야 돼, 나랑 똑같은 서밋 전도해야 돼,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을 하는 시간에 제가 먼저 집중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제 사모는 안에서, 제 강단 말씀 흐름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아이들 만나서 언니 저는 이런 게 문제가 있어요 이러면 괜찮아 이러면서 막 얘기해주고 복음 얘기해줬어요. 계속 끊임없이 그게 문제가 아닌지, 너의 신분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얘기해주는데, 그 제자들의 특징은요, 아무리 영적으로 상태가 지금 완전 바닥이어도 복음을 들으면요 애들이 반응을 해요. 예,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있고요. 아무리 뭐 교회에서 회장하고 뭐 하고 다 해도요, 복음을 들었을 때요, 아 그렇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요 조금 복음에 대해서 아직 시간표가 안 온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분별이 되는 가운데 계속 있었는데요, 제가 하나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요, 제가 복음을 올바르게 깨닫고 그 뒤에 조금씩 누리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누리는 게 뭐였냐면요, 와 문제 같아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널 위해 준 거라고 좀 가만히 좀 있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있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로. 사회적 매장 내지는 뭐 어떤 뭐지, 제가 진로를 좀 쌓아가는데, 커리어 쌓아가는데 완전 그 사회적인 박탈, 이런 것들, 굉장히 실제적인 것들에서 위협을 느꼈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정말 가만히 말씀 하나 붙잡고 가만히 있었는데, 사실 믿음으로 대담하게 한 것도 아니고 덜덜덜 떨었거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그 문제가 오히려 발판이 돼서 정말 상상도 못한 스테이지로 저를 넘기시는 거예요, 새로운 축복의 장으로. 그러면서 정말 그런 것들을 2년 동안 체험을 하면서 매번 죽을 것 같아, 이번에 죽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매번 아 여기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였고 모든 문제 끝났구나 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서, 그러면서 그게 저의 어떤 복음이 진짜로 복음으로 사는 것이, 복음을 맨날 내 삶에 보는 것이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그런 시간들이 됐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뭐가 일어났냐면,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복음으로 행복해졌고요. 진짜 행복해요, 지금은. 두 번째는요, 염려하지 않게 됐어요, 진짜 많이. 근데 아직도 이제 새로운 거 있잖아요.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만약에 이제 정말
예를 들어서 만약 결혼했는데 시월드가 되게 판타스틱 하면은 시월드 뭔지 아시죠? 이제 시댁, 시댁이 정말 판타스틱해서 정말 이렇게 막 이렇게 극단적이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저 처음에 걱정을 할 것 같아요. 숨이 막히고 안 가본 길이니까. 하지만 제가 한두 번 가본 길들 있잖아요. 진로 선택하는 거, 연애, 배우자, 남자친구 사귀는 거 등등에선요. 지금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저희 집이 원래 되게 잘 살았었어요. 되게 잘 살았었는데 집이 돈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제가 막 가져가도 모를 정도로 돈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경제가 정말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제 중직자신데도 이제 조금 이제 힘드신 게 이렇게 와닿으시다 보니까 솔직히 맨날 얘가 곡소리를 하세요. 많이 이렇게 막 죽는다, 돈이 너무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진짜 별로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저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매 순간순간 채우시는 것들을 확인하고요. 그래서 이제 좀 염려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하는 애가 한 달을 그 EBS를 빠지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놈 새끼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했을 텐데 너가 그럼 안 돼. 너가 완전 흘러 떠내려가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래. 모든 문제에 하나님 계획이 있지. 그리스도 다음 주에 보자 이랬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하는데요. 저 진짜 그렇게 터치 안 하거든요, 애들한테. 근데 자기가 알아서 복음 깨닫고요. 자기가 알아서요. 직분자 직분 맞고요. 자기가 알아서 사모를 해요. 애들 사모를 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우신지 아시죠? 근데요 시간표가 하나님 되니까요 하나님 허락하시니까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조금씩 느끼면 제가 감히 어른들 앞에서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하나 좀 느낀 게 있다면 복음은 되어지는 거라는 건데요. 그건요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걸 제가 정말 많이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요 이제 애들이 막 제가 지금 제일 메인으로 사역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도 되게 많이 안 되고 많이 사역자들을 많이 힘들게 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저를 만나서 됐던 거는 제가 뭐 대단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 시간표를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간단하게.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한 어떤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제가 좀 증인이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가 있었고 그대로 근데 그게 복음으로 치유가 되거나 복음으로 문제가 아니라는 걸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아이에게 답이 되기 때문에 붙이신 거지 컬러가 같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한 가지는 저는 정말 잘난 게 없고 아직도 애들이 막 저를 열받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아직도 저는 파르르르 막 화가 나요. 소심하고 쪼잔하고 저는 너무 하찮거든요. 너무 이렇게 연약해요. 이렇게 깨질 것 같은 사람인데 근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들 또 하나님이 직접 이 아이의 인생을 운영해 가시는 것들을 보고요. 그분의 주권 또 그분 안에 이 아이가 있음 그것이요 믿어지는 순간 너무 편안하게 아이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 말고도 지금 감사하게 제가 어렸을 때 처음 받은 언약이 가이사 언약이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지금 서밋 사무국을 인도받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세계복음화 특히 엘리트 사역 제가 지금 심부름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엘리트는 아니에요. 학부도 이제 인하대를 나왔고 서강대는 이제 석사를 하나님 정말 기적으로 보내셨는데 진짜 기적이었거든요. 학점이 엉망이어서 기적이었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저도 치유하시고 랩런트들을 사역할 만큼 치유하시고 플러스 지금 제가 이제 이대 그다음에 연대, 서강대, 서울대를 지금 사역을 들어가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자리가 있지 않거든요. 어떤 무슨 사역자, 팀 사역자 타이틀이 없는데 너무 감사한 건 최고의 타이틀 아는 누나, 아는 언니 이런 거 최고의 타이틀 주셔갖고 또 아이들이 저를 만나면 답을 얻고 딴 데로 빠지거나 저한테만 충성하는 게 아니라 교회 흐름 잘 타고 또 파라 흐름 잘 타고 이렇게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사역자들도 이제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고 그냥 스무스하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언젠가 뭐 상황이 안 되면 서밋 사무국도 그만둘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비본질이고요. 제 자체가 서밋이고 서밋 운동의 어떤 메인스트림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아이들하고 포럼할 때 많이 느꼈던 것들은 그 아이들은 엘리트들 주위에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성공자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성공자이기도 하고 너무 잘 알아요. 복음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부분과 여러분들이나 이제 저 같은 사역자들이 야 그래도 요건 좀 해야 돼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저거는 저 사람이 저거에서 복음을 잘 모르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것들을 정확하게 캐치하거든요. 애들이요 영적으로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저도 많이 저가 어렸을 때 많이 느꼈었고 제가 이제 크면서도 제가 그 부분을 제일 조심하고 항상 제 부족한 면을 많이 고백하고 애들 앞에서 하는데요. 좀 그래서 제가 다른 거 아니라 여러분들
저보다 훨씬 더 잘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좀 느꼈던 부분, 포럼하고 싶은 부분은 엘리트 현장, 특히 성공한 전문인들, 엘리트들 사이에서 필요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이라는 거. 특히 복음을, 최고의 사역은 복음을 내가 누리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그걸 삶으로 보여줄 때 그게 그 아이들에게 답이 되고 기억에 남아서 똑같은 시간표가 왔을 때 그게 엄청난 아이들에게 힘이 된다라는 거, 그거를 제가 많이 받고 그게 이제 제가 느끼는 랩넌트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조금 심부름하고 싶었던 포럼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강의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제가 참 강의를 그때 너무 못했는데, 제가 원래 강의 되게 잘하거든요. 원래 막 이렇게 몇천 명짜리 강의 가서도 외부에서도 1타예요. 항상 강의를 참 잘하는데 참 그 강의 되게 못했는데 작년 12월에 랩넌트 데이 때 서울에서 한 게 4차 산업에 대해서만 한 50분 정도 다뤘어요. 근데 그게 RUTC 방송 지금 사이트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좀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빠르게 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제 미래의 변화는요. 이게 안 보이는구나. 네. 내생 변수라는 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다음에 외생 변수라는 거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변화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흔히 말해서 4차 산업 혁명 이런 것들은 외부에 있는 변화고요. 또 제가 또 하나 중요하게 다루는 이슈는 인재로서, 미래 인재로서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될 것인가인데요. 그런 것들이 바로 내생 변수의 변화들을 요하는 어떤 그런 교육들을,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그 포인트가 내생 변수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변화는요, 세상의 변화와 내 자신의 변화의 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미래 교육하고 인재 교육을 동시에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변하고 이제 굉장히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1차 산업혁명은요, 칙칙폭폭 증기기관이라는 게 발명이 되면서요, 사실은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뭘 밀고 끌거나 소가 뭘 밀지 않아도 뭐가 움직일 수 있구나라는 동력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뒤에 전기 에너지가 생산이 이제 되면서 처음으로 공장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공장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그때부터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너무 이제 만드는 게 느리니까 신발은 또 빨리 해지고 기술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신발이 해지면은 막 줄을 서서 예약을 해서 샀어야 됐어요. 근데 공장에서 막 찍어내 버리니까 지금처럼 돈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가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이런 시대가 도래를 했고요. 세 번째는 3차 산업혁명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정보와 통신,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 기반 정보, 이런 시대가 도래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요, 포인트가요, 초연결, 초지능인데요. 어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예를 들어 스마트폰은 인터넷 있는 데만 하는 거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냉장고랑도 링크가 되고 집에 있는 보일러랑도 링크가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되어지는 것들을 초연결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지능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하시는데 저희 집에 회사 다닐 때 선물로 그 누구를 선물 받았어요. 옛날에 누구야 뭐 좀 해줘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누구야 노래 좀 틀어줘, 뭐 누구야 뭐 좀 해줘 이러면은 막 다 해주잖아요. 신기하게. 그래서 아빠가 딸내미보다 낫다고 딸내미 시키면 안 하고 막 나 바빠 이러고 가버리는데 이제 그랬었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아이들이 지능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 오늘 점심 뭐 먹을까라고 하면은 추천해주기 시작해요. 심지어 이런 식으로 초지능화 되는 게 이 두 가지가 바로 키워드인데요. 여기서 핵심은요, 기술 죄송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요, 사고하고 판단하는 거를 예전에는 사람이 무조건 했어요. 공장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이거 몇 개 찍을까요? 이거 몇 세트 찍을까요? 공장에서 이런 것들은 다 사람들이 분석하고 계산해서 그럼 400부 찍어 이렇게 하는 것들을 사람이 했는데요. 이제는요, 그것도 기계가 대체를 하고요, 더 정확한 수치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사람이 했던 사고와 판단하는 포지션들을 기계가 대체하면서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셔야 되는 이슈고, 또 4차 산업에서 이제 학교나 이런 데서 강의할 때 가장 이제 포인트를 두시길 바라는 그런 부분이 바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는 뭘 하느냐, 혼자 판단하고 이런 거 잘하니까 기술화가 능력을 쉐어링해서 새로운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거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게 사람들이 살 길이고 거기에 돈이 몰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고 세상이 변화할 수 있는 어떤 리딩 포인트가 몰린다라는 게 4차 산업의 특징입니다.
네, 이게 10가지 인공지능 AI라고 흔히 하죠.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3D 프린터, 드론, 그 다음에 AI, AR, VR. 그래서 이제 AR은요, 그 옛날에 혹시 포켓몬고 아세요? 어른도 혹시 아시나요? 포켓몬고 하면 이제 화면도 나오는데 그래픽도 같이 나오잖아요. 카메라에. 그런 게 AR이고요. 그다음에 VR은 여러분 다시 이렇게 써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써서 움직이면은 내가 왼쪽을 보면은 화면이 왼쪽으로 나와서 내가 마치 그 공간 안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게 VR인데요. AR, VR이랑요. 또 태양광 에너지, 미세조류,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나노기술, 생명과학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좀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변화를 느낄 만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런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이 미래의 직업을 변화시키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이건 동영상인데 사실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할 건데요. 보시면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가 이과를 나왔기 때문에 제 장래 희망은 의사였어요. 고등학교 때 항상 사실 공부를 좀 그래도 했었기 때문에 항상 의사를 꿈꿨었고 제 이제 남편은 의사 남편. 그래서 같이 이제 뭐 신 그런 걸 개발해보자 이런 게 꿈이었었어요. 옛날에 되게 말도 안 되는 꿈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할 것처럼 여러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의사 또 이제 CPA 그 뭐죠? 그 회계사. 네, 회계사도 이제 붙으면요. 아직도 어떤 동네들은 현수막을 붙이더라고요. 그만큼 대단한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연대를 갔었는데 CPA 누구 붙었다고 이렇게 막 현수막 걸었더라고요. 어느 과 몇 학번 누구 붙었다 이렇게. 그렇게 대단한 이제 그런 건데요. 회계사도 96%가 사라지고요. 2020년까지요. 이제 사라지고요. 그다음에 의사도요. 의사 또 간호사 또 여러분들 이제 따님들 계시면 아나운서 많이 시키시고 싶으실 것 같은데 아나운서도요 다 포함해서 약 평균 45%에서 맥스 한 60%까지 최대 60%까지 사라진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게 언제까지냐면 유엔하고 모든 이제 밀레니엄 프로젝트라든지 여러 유수 기관들에서는요 2020년까지 네, 절반 이상이 사라진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요. 여기서 포인트는요. 어떤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 지식을 취합해서 판단하는 것들 있죠. 그런 직업들이 사라지고요. 또 하나는 기술직, 간단한 테크닉을 가지고 하는 직업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요. 약간 좀 뭐라 하지 단순 직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떤 고급 인력이어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하는 것들, 법조인들 같은 경우 정보를 많이 가지고서 하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정보들을 취합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 그런 거 이제 빅데이터가 사실 더 잘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사라지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택시 기사라든지 뭐 택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은 사람이 다 하지만 나중엔 드론이 다 배달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이제 고2 때 마지막 모의고사를 4등급을 맞았었어요. 수학을 그랬는데 고3 첫 모의고사 그러니까 한 3달 만에 제가 전국에서 0.1%를 찍었거든요. 수학을. 그러니까 전국에서 2,000등 한 거예요. 60만 명 중에. 그래서 이제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 어떤 그때 그 잠깐 집중했던 걸 가지고 하는 은혜로 정말 고액과외를 돈을 정말 많이 벌었었어요. 대학교 때 돈을 진짜 많이 벌었는데 그때 제가 애들 잡아놓고 공부시키면은 애들이 아 저 공부 안 해요 이러면은 야 너 커서 뭐 하려 그래 이러면은 애들이 맨날 저한테 얘기했던 게 저 치킨 배달할 거예요 이러거나 아니면 공장 갈 거예요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공장 다 사라지고요. 미래에는요 치킨 배달은 드론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숙련되지 않은 혹은 이제 단순한 이제 약간의 기술을 가지고서 이제 생계를 유지했던 분들이 이제 직업이 사라지는 그런 게 조금 이제 4차 산업에서 가장 다뤄야 되는 이슈라고 이제 보고 있다고 이분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건 넘어가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운송업의 대체인데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남자가 3명 있어 누굴까라고 물어보면요. 학교 가서 항상 애들이 뭐 남자친구 그러면 헤어졌어 이러고 이제 하면은 보통 아빠, 남동생 그리고 교회 같은 데 가면 목사님까지 4분인데요. 한 명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제 쿠팡맨이에요. 쿠팡맨. 왜냐면은 제가 정말 강의나 이런 출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만 제주도를 14번 갔다 왔고요. 이게 진짜 바쁘기 때문에 사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4년 동안 원래 혼자 살았었는데 그럼 정말 집에 먹을 게 없잖아요.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다 막 말라 있고 사과가. 그래서 그 전날 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전날 밤에 쿠팡으로 시켜요. 그러면 조금 비싸도 다음날 아침이면은 쿠팡 오빠가 갖다 줘요. 또 이제 제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먼저 갖다 주더라고 항상. 근데 그 오빠랑 되게 친하고 제가 맛있는 것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제가 좀 약간 뭐였지 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빠한테 얘기하다가 오빠 얼른 이직하세요 이랬거든요.
그 직업이 없어져요 이랬어요. 그래서 그런 택배 기사라는 이런 직업들이 운송업이 다 드론으로 대체가 된다라는 게 조금 또 하나의 큰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요 3D 프린터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햄버거랑 그 프렌치 프라이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요. 이제는요 음식을 3D 프린터로 찍어내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 바르셀로나에 있는 한 음식점은요 지금 미슐랭 3스타를 받았어요. 이걸로 찍어내서 대단하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핫하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끼 코스 저녁에 먹는데 80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그래서 1인분에 당연히 1인분 한 끼 식사하는데 80만 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고요. 근데 지금 어떤 게 재밌냐면요. 저희가 이제 이런 거 이제 디바이스 있잖아요. 고급 디바이스들을 이제 저희가 받아서 쓰는데 제가 이제 노트북을 좀 고급으로 사다 보니까 애플 걸 샀는데 한 달이 걸려서 받았어요. 사양을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는 제 컴퓨터로 원래 있던 집에 있는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애플 사이트 들어가서 띠디디디 원하는 사양 클릭하고 결제하면요. 저희 집에 있는 3D 프린터로 노트북도 스마트폰도 다 찍을 수가 있어요. 이제는요. 그러면은 최대 걸려도 4일 이상 걸리지 않는다라고 해요. 현재 기술로도. 그리고 옷도요. 제가 키가 크잖아요. 제가 키가 175인데 팔이 진짜 길어요. 그래서 원래 이거랑 키랑 똑같아야지 평균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월등히 길어요. 그래서 항상 이게 팔이 이게 짤뚱짤뚱한데 제 바디 그 사이즈를 스캔한 다음에요. 제가 가지고 있으면은 제가 샤넬 같은 고급 브랜드부터 H&M 같은 좀 저가 브랜드까지 어디든 사이트에 들어가서 원하는 디자인을 클릭하고 제가 제 치수를 그 데이터를 넣잖아요. 그러면요 제 몸에 딱 맞는 옷을 뽑아줘요. 집에서요. 네, 대단하죠. 그리고 음식도요 다 뽑아 먹을 수 있는데요. 현재 피자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뽑을 수 있고요. 빵이나 이런 류 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스펀지 같은 류는 너무 질감이 똑같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먼 미래에는 치킨도 드론도 사라지고 집에서 뽑아 먹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제조업은요 공장이 다 집으로 들어가고 공장이 사라지는 게 포인트고요. 네, 로봇은 너무나 잘 아시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은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사고와 판단을 대체하는데요. 이거에 기반이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빅데이터인데요. 빅데이터의 특징은요. 빅데이터는 데이터가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인스타그램 아시죠? 애들 하는 페이스북 같은 거. 근데 제가 거의 인스타 충인데요. 엄청 많이 하는데 인스타 할 때도요. 제가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거 다 데이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인스타랑 페이스북에 있는 거랑 이제 회사에서 내준 카탈로그 분석해서 제가 이케아 거 브랜드 분석해서 그때 논문 썼었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가능하고요. 여러분이 보내는 카톡 다 데이터고요. 여러분이 그 심지어는 마트에서 이렇게 장 보실 때 카트 끌고 다니신 동선 있잖아요. 뭐 사시고 그것도 다 데이터예요. 저희는 이제 원래 마케터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서 주로 분석을 하는 일들을 했었는데요. 데이터가 무궁무진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의 특징은 경험을 대체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 어른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애들은 다 아는데요. 이게 2016년 3월에 온 카톡인데요. 김희철하고 설리랑 준 카톡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막 보면은 심지어 새벽 3시에 핫도그 얘기를 하면서 핫도그 먹으러 가자고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애들이 둘이 썸이다, 아니다, 사귄다 이런 얘기가 많이 오갔는데요. 이런 거를 보고 저희들도 막 남자친구 되기 전에 썸을 타거나 이럴 때 애들한테 캡처해서 보여주고 이랬어요. 야 이거 썸 맞냐? 이러면서 그럼 애들이 야 너 그냥 너 혼자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면은 뭐 야 100% 곧 고백하겠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카톡 평가단들이 항상 이렇게 제 주위에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항상 저희들은 아는 오빠, 아는 언니, 혹은 선생님 이런 지인들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왜? 그분들이 경험이 많으니까요, 저희보다. 근데요, 이제는요, 감정 분석 보고서라고요, 카톡 5억 개를 분석을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썸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관심이 있는지 아닌지를요, 실제 심리학과 과학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요, 이렇게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옛날에 잘 안 됐는데 결론적으로 썸 탔던 친구랑 했던 카톡을 넣어봤어요. 제가 이거 좀 자료 만들려고 그랬는데 보면은 감정 분석 보고서, 그래서 애정도 분석. 그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애정하고 상대방을 얼마나 애정하는지, 그 다음에 서로의 호감도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친밀도 얼마나 친하게 느끼는지 이런 것들도 느껴서요. 키워드로요. 뭐 내 눈에 콩깍지, 너와 나는 5mm, 얼큰한 진국 이런 식으로 이렇게 키워드를 뽑아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거를 제가 연구를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돈 주고 실험하면은 진짜 몇백 개지거든요. 그래서 궁금은 해서 논문은 안 쓰고 주위에 썸 타는 애들 있잖아요. 다 시켜봤어요. 제가 넣어봐. 너 데이터 보내봐 이러고서 결론적으로 사귀고 안 사귀고 나오잖아요. 근데 한 8, 90%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는 언니 오빠보다 훨씬 더 적중률이 높죠. 그래서 이렇게 빅데이터는 경험을 대체한다라는 게 좀 포인트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4차 산업 시대에는요, 기술이 엄청 발전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되게 중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산업의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분석이 있는데요. 그거는 시간 관계상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음을 얻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그렇다면은 미래의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라는 이슈를 항상 아이들이 가지고 있죠. 또 더군다나 저희는 뭐 엘리트, 뭐 서밋, 뭐 62가지 뭐 이러면서 수많은 어떤 아이들에게 기준점들을 주기 때문에 랩런트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해요. 저는 서밋이 못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역자한테 가서 엉엉엉 우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는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난 말씀 듣고 싶고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데 말씀이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엉엉 우는 친구들, 공부를 잘해서 저는 서밋이 되고 싶은데 안 돼서 너무 힘들다고 엉엉 우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해요. 참 그래도 착하고 귀한 친구들인데, 근데 그 아이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겠죠. 저희가 좀 가져야 될 이슈인데요. 제가 느꼈던 거는요,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달란트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요, 제가 느꼈던 건요, 여러분도 더 잘 아실 텐데 주위에 보면 천재스러운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진짜 성공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냐? 달란트는 다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요, 사실은. 하지만 그거를 어떤 실현시키고 구현시키는 건요, 자기가 달란트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시기도 중요한데요. 그거를 실제 구현시켜 나갈 어떤 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고 저는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규모라는 표현인데요. 실제로 그 아이들 사이에 되게 유명한 도티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제 그런 방송, 인터넷 방송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게임 이런 거 해서 초등학생들한테 유재석보다 유명하다고 해요. 근데 그 친구가요, 되게 저보다 훨씬 어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직원이 100명이에요. 그거 하나만 하는데, 근데 그 친구가요, 원래 연대를 들어가서 연대 법학과로 전과를 해서 수석 졸업인가 사석 졸업을 했어요. 좀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거를 될 놈은 된다, 될 놈 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져 있으면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성공하는 건 어디를 가든 가능한 것 같아요. 아주 극단적인 경우 아니면. 그래서 어떤 그 소비 습관 전문가 톰 콜리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거기 보면 성공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 결과 가난한 이들의 공통적인 습관이 있었어요. 매주 복권을 사고요. 술을 많이 마셔요. 매일 2잔 이상씩. 그러니까 습관적 음주를 하고요. 그리고 매일 1시간 이상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가난한 사람은 77%, 성공한 사람은 3분의 1 정도였는데요. 근데 이거는 조금 그렇게 이렇게 엄청난 상관관계가 있진 않아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밑에 뭐라 써 있냐면요. 잘 안 보이실 텐데 가난한 사람 중에 책을 읽는 사람이요. 잘 안 보인다. 아무튼 10% 미만이에요. 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요. 90% 이상의 책을 읽어요. 네, 그래서 책이 더 유의한 상관관계인데요. 좀 차이가 보이시죠? 그리고 장기 인생 계획이 없다가 가난한 사람 95%, 성공한 사람 1%, 무저축, 가계 부채가 있다는 가난한 사람 부채 88%인데요. 뭐 이거는 가난한 사람이니까 부채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플러스 무저축이 95%예요. 네. 95%인데요. 웬만한 재테크하는 책에서는요, 빚이 있어도 적금을 들라고 얘기해요. 네, 그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사전 정보에 대한 약간 그런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공한 사람은요, 무저축 0%, 가계부채 8%가 있고요. 그다음에 운동 안함, 정크푸드, 비만 보시면요, 색깔로 보이시죠? 비만 66%, 운동 안함 77%, 정크푸드 97%가 가난한 사람이 이제 하는 습관인데요. 네, 저만 봐도요. 제가 다양한 애들 사역을 하고 만나잖아요. 저희 집에 약 100여 명 넘게 아이들이 왔다 갔는데 그 중에 다 엘리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특징 진짜 재밌는 건, 제가 이제 어쨌든 공부를 좀 했잖아요. 공부를 해서 이제 많은 전문 용어들이나 통해 설명을 하면은 그 애들은요, 맨날 하는 얘기가, 엘리트인 애들은 언니 책 좀 추천해 주세요 이래요. 아니면 몇 개 이렇게 보여주면서 언니 이 책 보면 돼요? 혹은 언니 그거에 관련된 책을 제가 봤는데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고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요, 제가 정말로 다 씹어서 먹여주길 바래요. 예.
그게 아이들의 가장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운동하는 거는요. 지금 시대에는요. 뭐 성공해야 되니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트렌드예요. 운동 안 한다? 조금 매력 없는 사람?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운동을 아침 6시에 매일 1시간 반 2시간씩 해요. 근데 요즘에 최근에 이제 기자 일을 좀 시작을 해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못 하고 하는데 새벽에 나가야 되니까 근데 한참 했을 때는 정말로 몸매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디 가도 막 이렇게 애들 쳐다보고 이랬었어요. 몸매가 좋아서. 근데 몸매가 좋은 거는 살 빼서 있는 게 아니라 근육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럴 때 오는 어떤 그 문화에서 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좀 저는 주로 신촌에 살 때 많이 잡혔던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긴 다 어쨌든 메이저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다 주류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느끼는 게 뭐냐면 랩런트들한테 야 운동해라 공부해라가 아니라 야 운동하는 게 멋있는 거야. 야 공부하는 게 멋있는 거야. 더 이전에 야 복음 누리는 게 얼마나 간지나고 멋있는 건 줄 알아? 라는 걸요 계속 삶으로 보여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최고의 전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불신자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그런 걸 많이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성공자의 체질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건 사실 의미는 그렇게 없는데요. 학교 가서 학교 선생님들 강의할 때 가끔 쓰는데 저희 나라 교육 과정에서 핵심 역량이라는 거를 6개를 뽑았어요. 근데 자기 관리 능력,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 신미 감성은요. 나무의 잎이 떨어져 이런 거 있잖아요. 감동적이야 이렇게 느끼는 감성적인 부분이고요. 의사소통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그다음에 공동체로서 있을 수 있는 공동체 의식 이런 건데요. 이제 이렇게 6가지를 핵심 역량으로 꼽았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전문 지식과 창의적 인성이 더해졌을 때 우리나라의 최고 미래 인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재밌는 부분은 그 최상덕 씨가 저희 나라 교육 정책을 다 정하시는 분이거든요. 연구 소장님이신데 이분의 그 논문을 다 봤어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그 어디에도 창의적 인성의 정의 나와 있지 않아요. 창의적인 인성은 뭐죠? 항상 저는 그게 너무 재밌는데 아무튼 인성과 전문 지식과 아까 말한 핵심 역량 6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 인재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학교에서 정하고 방침을 하고 있고요. 웬만한 교육 정책이 보이지 않지만 다 이거에 의해서 드라이브가 되고 있어요. 이끌어지고. 그다음에 영국에서 대만, 뉴질랜드 핵심 역량 소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HC 21세기 프로젝트라는 건 21S 프로젝트라는 건요. 세계에서 좀 유명한 교육 프로젝트인데요. 여기서도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역량들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요. 소통할 수 있느냐. 왜냐 미래 시대에는 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암기하고 이런 게 더 중요했던 시대가 과거라면 지금은 협업하고 소통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또 하나는 창의력이에요. 창의력인데요. 참 감사한 게 저는 랩넌트가 있는 이 시대에 8번째 랩넌트는 우리잖아요. 공동체인데 그 시대에 이걸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게 저희의 아버지가 창조주잖아요. 그래서 가장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했을 때 그 창조주의 창조성이 저희한테 확 드러나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너무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불신자의 그 사단은 항상 하나님을 모방하잖아요. 근데 그 모방성을요 저희의 창조력하고 비교했을 때 그 모방성이 저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너무 감사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홀리스틱 에듀케이션이라고요. 이걸 가지고 제가 지금 랩넌트들 교육하는 컨텐츠들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제 크게 4가지로 나눴어요. 저희의 삶을 지적인 부분, 신체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랩넌트 강의를 할 때는 62가지로 설명을 하고요. 정확히 21가지로 설명을 하고요. 여기 3개는요. 이제 똑같이 학교에서도 설명을 하는데요. 지적인 역량은요. 아까 얘기해드린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신기술하고 지식이 막 쏟아지기 때문에 그걸 빠르게 수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신기술 지식 수용 능력. 또 메타 인재는요. 예전에 류 목사님 로드맵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번에도 전도자의 여정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여정이 큰 그림이잖아요. 미래까지. 그걸 보고요. 로드맵이라고 하는데 그걸 청사진이라 그래요. 근데 그 청사진을 가지고 교과서를 하나 봐도 목차를 보면서 내가 전체가 어떤 내용이고 그중에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을 배우고 있는지 그 속에서 그래서 전체 속에 어떤 부분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메타 인지 능력이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다음에 신체적 역량은요. 뇌 되게 중요하고요. 호흡, 운동 습관, 체력 중요하고요. 영적인 거 62가지. 그다음에 사회적인 역량은요. 인성, 공감 능력,
의사소통 능력, 협동 능력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거 네 가지가 따로가 아니라 다 서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서로 영향을 줘서요. 실제로요. 신체적인 게 떨어지면요. 지능이 떨어지고요. 사람이 상처를 받잖아요. 지능이 떨어져요. 왜냐면요. 상처가 많은 친구들은요. 기억 왜곡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 물 먹었어? 이거를요. 상처받아서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물 먹었어를요. 자기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그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기억할 때. 그러면은 사회생활 못 하죠. 제 주위에 굉장히 지금 뭐 본부에서 일도 많이 하는 친구인데 너무 애가 예뻐요. 착하고. 근데 그 아이가 상처가 많아서 기억 왜곡 지수가 8개 중에 3개인가가 100%가 나왔어요. 네, 심각해요. 근데 랩넌트도 상처 정말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지적인 게 떨어지면요. 영적인 거 좀 떨어지는 경우가 약간씩 있어요. 사실은. 류 목사님 맨날 뭐 머리가 좋든지 뭐 하든지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좀 그런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근데 반대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면요 나머지가 시간표 따라서 확 올라가는데요. 그때요 정말 뭐 불가능한 게 막 무너지는데요. 그거는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건 제가 증인이거든요. 제가 지금은 체력이 진짜 좋아졌어요. 그래서 며칠 밤새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일할 때 끝까지 완벽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원래 무기력증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험 때마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이름 모를 병 때문에 병원에 2달씩 입원하고 맨날 이랬었거든요. 근데 복음 조금씩 누리고 치유되면서 싹 없어졌어요. 정말 제일 건강하고 다들 그래서 일하면 저희 팀에 안 오려고 그래요. 왜냐면 제가 일 빡시게 시키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4가지를 가지고서 아이들 좀 케어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기도 스쿨 같은 데 가서 이런 거 가지고 아이들하고 조금씩 브리핑하면서 많이 포럼 했는데요. 확실히 조금씩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사역할 때 좀 이런 포인트로 많이 아이들 도와줄 부분들은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근데 이제 랩넌트 운동에 대해서 잠깐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항상 4차 산업 이러니까 되게 새롭잖아요. 근데요, 2000년 전이든 더 옛날 아브라함 시대든 지금이든 상관없이 다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 위에 육적 세계가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항상 매 시대마다 강대국, 사단이 쓰는 어떤 사단의 서밋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항상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빛을 비추는 렘넌트 서밋들이 있었어요. 바벨론, 로마 있잖아요. 지금 3단체가 있고 그런 것처럼 수많은 요셉, 다윗 이런 거 저희 지금 렘넌트들이 있는데 그 시간표 속에서 그럼 왜 이 시간표에 굳이 4차 산업이 터졌냐? 왜냐면요.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실제로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많은 그 사회 계층들이 이미 고착화가 되어 있어요. 많이 굳어서 이걸 뚫고 올라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렘넌트들은 서밋들은 여러 명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 아이 다 올라가려면요 사회가 한번요 확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진입장벽이 허물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4차 산업이 터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랩넌트들 서밋들이 진짜 기능으로 응답받는 부분들이 실제 그걸 통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저는 조금 실제로 확인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시간표에 4차 산업이 터진 거고요. 하나님이 시간표를 교회사에 맞춰서 복음 가진 자들이 진짜 일어났을 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실제 3단체랑 어깨를 겨누려면요. 저는 배경도 없고 저희들은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도 없고. 근데 거기서 진짜 해낼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 주신 창조성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서 조금 기능 가지고 누렸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위로 끌어올리셔서 그 현장 살리시려고 또 세계에 영향 주게 하시려고 그렇게 지금 이 시대를 도래하게 했다고 저는 수많은 이제 책 보고 시대 교회사 같은 거 공부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고요. 네, 제가 원래 40분 만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불가능하네요. 그래서 50분이 지나서 너무 죄송하고요. 네, 혹시 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니면 혹시 나중에 개인적으로 오셔도 되는데 같이 할 질문 없으시면 이만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